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싹덜기의 민홍석. 이승훈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은 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많이 봤잖아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과 자산 각종 지표들을 이제 분석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기업의 재무제표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재무제표라는 것이 기업만 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정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도 모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 각 부처도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기업 재무제표가 아니라 정부 부처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여서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라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 AI, 디지털 정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처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이름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R&D와 과학기술 정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정책 부서의 모습이 있겠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바로 우체국입니다. 단순히 이제 저희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우체국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예금과 보험까지 운영하는 우체국 금융을 모두 포괄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체국 금융과 관련된 수탁자산 규모만 해도 2024년 기준으로 약 159조 원 수준입니다. 159조 원이요? 네, 이 숫자만 봐도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꽤 흥미로울 것 같은데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정부 부처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정책 방향이나 리스크는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무제표에는 나라 행정과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시작해보시죠. 민행사님, 그럼 본격적으로 과기정통부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먼저 정부 재무제표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평소에는 기업 재무제표를 이제 많이 보고 언론이나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다 이제 기업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기업 재무제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이름들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정부 재무제표는 이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합니다. 네,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재정상태표, 그렇죠.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정운영표, 자본변동표가 아니라 순자산 변동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은 모두 다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재정상태표는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재정운용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얼마를 벌었느냐, 즉 이익을 보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재정용표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국민 세금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썼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정부에게서는 이를 순원가라던가 혹은 재정운영 결과 같은 개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매출에서 각종 이제 비용들을 빼서 이익을 보여주게 되지만, 정부는 반대로 총 비용에서 자체 수익을 빼서 국민이 부담하는 이 순비용, 세금적인 부담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 사업에 100억 원이 이제 지출이 일어났는데, 이 정부 사업에서 수수료나 사용료 등으로 한 1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벌었다고 하면 총 원가는 100억이지만 순 원가는 10억이 차감된 90억 원이 됩니다. 결국 이 90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담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 변동표는 기업의 자본 변동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정부의 순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재정운영 결과로 순자산이 줄었는지 혹은 국고에서 얼마가 더 이전되었는지와 같이, 또 그리고 기업처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순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재무제표의 기본 세트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석. 마찬가지로 정부에게도 주석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필수 보충 정보라던가 또 부속 명세서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정부의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본문도 중요하지만 주석에 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마 이 과기정통부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 결산을 보면 세입 세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재무제표의 수익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다릅니다. 세입과 세출은 예산액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산,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입 세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은 돈의 입출금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짤 때 예산에게는 기본적으로 현금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하게 되고요. 올해 돈이 실제로 얼마 들어왔느냐, 실제로 나갔느냐가 중요하겠죠. 세금이 들어오면 세입,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하면 세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회계에서는 대원칙이 발생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회계가 아닌 우리가 이제 결산회계,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보기 방식이 기본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고 가는지와 관계없이 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실질을 바탕으로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네, 예를 들면 건물을 샀을 때 현금은 한 번에 나가지만 재무제표에서는 그 건물을 자산으로 잡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식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 우리 현금주의회계에서는 건물이 취득한 시점에 돈이 나간 그 해의 세출이 아주 크게 잡히겠지만 발생주의 재무제표에서는 건물이 자산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된다는 차이점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정부 활동을 보더라도 현금주의 예산 결산과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또 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고 우리가 정부회계를 볼 때도 또 이런 모든 예산회계랑 결산회계를 분석해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올해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가 보여주고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그래서 올해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경제적 원가와 재정 상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산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보면 안 되겠네요. 현금 흐름을 보려면 세입 세출을 보고 정부의 자산 부채와 실제 원가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는 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이 정부회계와 기업회계 조율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부 재무제표를 볼 때 최소한 기억해야 될 거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첫째, 재정상태표는 정부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보여준다. 둘째, 재정운영표는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순원가를 보여준다. 셋째, 순자산 변동표는 1년 동안 순자산이 왜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넷째, 세입 세출은 현금주의 예산 개념이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 개념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기술통신부, 과기정통부의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를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과기정통부 재무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과기정통부가 어떤 일을 하는 부처인지부터 볼까요? 과기정통부는 정부 조직법상에서 과학기술의 정책의 수립과 총괄, 연구개발의 진흥,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정책, 방송 및 통신융합, 그리고 우편 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R&D, AI, ICT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우편 서비스가 같이 들어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크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편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우체국 예금이라던가 우체국 보험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우편, 예금, 보험 기능을 하는 공기업적인 이제 조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의 아까 그 우체국 금융 수탁 자산이 159조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재정상태표에 보면 자산은 한 19조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처가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특징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과기부를 알아보기 위해 재정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재무상태표죠. 네, 맞습니다. 보호기간 말에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죠. 과기정통부의 2024년 자산 총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4년 말 자산 총계는 약 19조 2,8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20년에가 약 15.7조 원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약 22.7%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자산만 보면 꽤 커졌네요. 네. 그런데 이제 구성을 보면은 조금 의외입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과기정통부, 과학, 기술, 정보통신 이렇게 하면은 특허권이라던가 소프트웨어 하다못해 개발비 이런 무형자산이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부처니까요. 네, 저만 해도 사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재정상태표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전체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24년 말 기준 이 유형자산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전체 12.3조 원 수준이니까 전체 자산의 60% 이상은 사실 이 유형자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 부처인데 토지와 유형자산이 제일 크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의 취득 원가만 8.6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저 본부와 소속기관 청사, 과학관 부지, 그리고 전파 관측소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시설 부지가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체국 부지겠죠. 맞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우체국이나 우편 집중국, 물류센터 이제 부지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우체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국 전체의 망을 가지고 있고 또 보통은 그 지역의 중심, 핵심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정통부의 재무제표의 토지 건물의 규모를 이제 떠받치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기둥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체국 부동산입니다. 이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재무상태표를 보니 우체국 부동산이 크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보면 안 보이는 이런 자산 구조들이 또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보여지는 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채는 어떤가요? 부채는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한데요. 2020년도에 한 3.9조 원 정도였던 부채 총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표로 2024년에는 약 8.8조 원까지 5년 만에 2.3배가 늘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그렇죠. 이 정부 부처의 어떤 그 부채 증가가 너무 급격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히려 순자산은 보게 되면은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11.8조 원에서 2024년도에 보면 약 10.5조 원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산은 늘었는데 순자산은 줄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자기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좀 조달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채비율 한번 계산해 보시면 2020년도에 33%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84%까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업 재무제표가 이랬다 그러면은 이거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갑자기 레버리지 커지는데 라고 빨간 등이 이제 켜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핵심은 장기 차익금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에 약 8천억 원밖에 안 되었던 이 장단기 차익금의 합계 규모가 2024년도 합산을 해보니까 4.6조 원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부처가 빚을 많이 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 본문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부 회계, 정부 재무제표는 주석 항상 좀 같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익금의 상당 금액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민간이나 시장에서 혹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온 게 아니라 정부 부처 내부에 있는 이제 공적 자금들을 빌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같은 이제 이런 부처에서 내부 기금으로 차입한 돈인 것이거든요. 외부 은행 대출을 한 게 아니라 정부 안에서 자금 이동이 일어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도 이제 주석상을 보시게 되면은 약 1.4%에서 이제 4.6% 수준으로 이제 낮은 금리로 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 차입금의 대부분이 만기도 나와 있는데 203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자금 조달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상환 압력이 큰 이제 시장성 채무라기보다는 정부의 이제 내부 거래성인 부채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유동성 압박은 낮지만 언젠가는 상환하거나 차환해야 되는 부채네요. 민간 금융에 대한 단기 차익 리스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구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재무제표 본문만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가 급증해서 이 부처가 뭐 위험한 거 있냐 이렇게 보이겠지만 주석까지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정부 내부 거래 성격도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독하기 쉬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순자산이 줄어든 것도 봐야겠네요. 네, 이 정부의 순자산은 지금 보시면 크게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이라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과기정통부의 순자산 감소는 대부분 이 적립금과 잉여금 감소 계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적립금 및 잉여금은 과거 회계년도에 쌓아놓은 완충장치일 텐데 그렇죠. 매년 정부가 쓴 순원가를 국고에서 받은 재원으로 다 메우지 못하면 그 부족분이 이 계정을 깎아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가계로 비유하게 되면 매달 적자가 나가지고 내가 보유한 저축이나 예금을 깨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한 4.1조 원 수준이었던 이 잉여금 버퍼가 24년도에는 2.1조 원 수준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기정통부는 자산은 늘었지만 내부 완충 여력이 좀 줄어든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정상태표에서 보여준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자산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무엇으로 조달했는지 그리고 순자산 중에 어떤 계정이 함께 줄어드는지 같이 변동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